그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제가 밥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동안 그림 한번 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만났습니다. 자그마한 사이즈의 한 그림 한 7, 80장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조용히 나한테 그림을 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해서 혼자 끄적끄적 밤을 새우면서 그림을 그린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진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일단 엉덩이는 무엇겠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몇 마디 담소 내가 그 그림을 찬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A4지 한 반 정도 되는 작은 종이에 마카펜이나 볼펜 같은 걸 그려진 여러 사물과 풍경들이 정말 그 당시 마치 어린 소녀? 여자가 그린 그림처럼 귀엽고 이쁘게 보였습니다. 되게 깨알 같은 선으로 그린 그림은 남자가 그렸다기보다는 정말 너무나 섬세해서 더욱 좀 더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뭐 그 그림은 전문가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그 그림을 들여다보고 그 그림 옆에 좀 깨알게 적혀있는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밥장 얼굴 한번 쳐다보고 또 그림을 보고 번갈아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린 그 예쁜 그림과 달리 그 그림 안에 써있는 그 문장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한 페이소스가 있었어요. 자신에 대한 한탄, 자조, 또 욕망, 분노, 좀 그림과 달리 굉장히 강한 남성적 표현들이, 울분들이 넘쳐났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다시 보면서 그 친구가 더 궁금해졌어요. 이 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이 사람의 삶은 어떤가? 얘는 왜 그림을 그리지? 그 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잘 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었지? 우리가 나왔던 많은 대화 속에서 진실은 과연 몇 %나 있는 것일까? 라는 정말 궁금증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볼수록 그 친구와 함께 했던 대화들을 곱씹게 되고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점점 궁금해진 밥장을 일단 뒤로 하고 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림에 집중했고 시간이 모자라서 일단은 제가 그림 한 7, 80장을 가지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밥장과 헤어진 뒤에 이제 받아온 그 그림을 책상에 놓았지만 한 번도 다시 보진 않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또 바쁜 일과로 막 야근하고 회사에 토막잠 자고 막 바쁜데 이상하리만치 그 엽서 같은 그림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나 그 후에도 그 그림이 내 머릿속에서 해적선 마냥 막 제 머리를 항해를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는 지극히 단순하고 내 눈높이는 지극히 대중적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내다보는 천리안이나 명작을 가려내는 그 신묘함은 없지만 그냥 내가 선택한 그림의 수준은 분명히 다른 일반인도 좋아할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밥장 그림이 그랬어요. 분명히 이 친구 그림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려볼 수 있을 법한 그림이 아닌가. 그러니까 접근이 쉬운 그림이 아닌가. 펜으로 이 정도 그리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듣는 조금 맘먹을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분명히 이 친구의 그림을 내가 좀 마케팅하면 대중들은 친근함 또 친밀함 또 귀여움에 좋아할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사실 와닿은 또 다른 발견은 그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그 친구의 페이소스였습니다. 너무나 밝은 캐릭터와 컬러풀한 색채 속에 담겨있는 글들은 슬프고 분노가 넘쳤습니다. 그런 쉬운 그림 안에 그 친구의 페이소스가 결합돼서 오묘한 매력이 담겨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인생사가 또 더욱 나한테 매력으로 왔어요. 그렇게 표면적인 삶을 살고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대기업에서 뭐 그때 한창 벤처붐이 일어났으니까 뭐 분사를 하고 분사하는 와중에 트러블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하게 되고 예상치 못하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 있었던 거예요.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림이 온전히 그 친구한테는 치유제가 됐던 거죠. 그때 그 당시를 떠올리면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일단 주위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도 그쪽이 어떤 분야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분야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다 보니 또 그 바닥에서 완전 또 초짜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일적으로 힘들었고, 게다가 또 그때 또 이혼을 했잖아. 이게 거의 3제가 뭐야, 한 5제? 7제? 그런 게 걸린 상태였죠. 저는 그 페이소스가 그 친구의 인생과 결합이 됐다는 걸 딱 아는 순간 제 감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거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도 중요하고 또 바닥을 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페이소스랑 그림이 언밸런스 맞물려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그림이고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기에 이 친구를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확신 끝에 그 친구한테 계약하자고 말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만약 내가 준비한 프로세스가 완벽하지 않으면 괜히 한 사람을 꼬셔가지고 노력하게 하고 그 시간을 빼앗고 기대를 꺾게 돼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사람 하나 실패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고 한 일주일 정도의 확신을 가졌고, 나머지 3, 4주는 내가 과연 이 친구를 하면 어떻게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 걸어서 당장 일단 와라. 그리고 불렀죠. 밥장은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고 갑자기 온 다음에 일단 먼저 뭐 계약부터 하자라고 하니까 좀 놀랐겠죠. 훗날 밥장이 어느 매거진에서 인터뷰할 때 내가 갑자기 한 달 만에 불러서 그동안 상의도 없이 계약을 하자고 해가지고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성공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랬대요. 처음 만나서 한 달 만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이게 누가 봐도 사기꾼이야. 왜냐면 일단 목소리 크죠. 그다음에 말 세게 하고, 그다음에 허풍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뭐야?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뭘 시끄러워? 근데 아직까지 지금 옆에서 같이 웃고 떠들고 노는 거 보면 사기꾼이 아니라는 건 증명된 거 아닌가요? 언제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셨는데. 일단 사기꾼은 감언이설이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뢰를 나한테 주더라도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죠. 그 같이 일하는 팀장이 있었어요. 그 여자 팀장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책을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첫 번째 책. 그때 그냥 우연히 이제 길을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물어본 거죠. 월급은 잘 나오냐, 뭐 하냐 했더니 일단 월급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크지 않은 규모의 회사에서. 그거에서 일단 놀랬고, 두 번째는 그 팀장이 꽤 오랜 기간 일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혹시 친척 아니냐? 친척 아니면 이렇게 오래 일할 수가 없잖아요. 물어보니 그런 건 아니다. 그냥 회사에 다니는 자기 직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오래 일하고 또 월급도 한 번도 안 밀리고, 특히 뭐 이벤트나 마케팅 쪽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경영자구나. 아주 경영자로서 아주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